북한에서 김일성 별장을 실제로 침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구를 뚫고 들어가서 고압 전선을 잘라 대한민국 쌀마대에 담아 70kg씩 짊어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2년 6개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몸무게 28kg으로. 원래 63kg였던 몸이 28kg가 된 채로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탈북해서 한국에 와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북두칠성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될 겁니다. 북한에는 특각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초대소, 별장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공식 명칭은 특각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일가가 전국 각지에 깔아둔 전용 시설입니다. 황해도에만 해도 송화권천, 신천원천, 삼천원천 같은 원천 지역마다 특각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온천구역이면 온천구역마다, 경치 좋은 곳이면 경치 좋은 곳마다 김 일가만 쓸 수 있는 공간이 밝혀 있는 겁니다. 전국이 이 사람들의 리조트인 셈이에요. 평양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오지에도 특각이 있고 해변에도 있고 산중에도 있어요. 그럼 일반 주민 입장에서 이 특각이 어떻게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보초가 있어요. 그 뒤로는 콘크리트 도로만 보여요. 특각 건물 자체는 그 뒤에 숨겨져 있어서 밖에서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초가 서 있는 지점에서 뒤를 바라보면 도로만 이어져 있고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어느 방향에서 접근해도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일가 수행원 외에는 거의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특각이 얼마나 대단한 공간인지는 소문으로만 알지 실제로 들어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포 온천구역은 좀 특이했습니다. 일반인 자유구역과 특각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거든요.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같은 온천구역입니다. 담장 하나 이쪽에서는 일반 주민이 살고 담장 저쪽에서는 죽어서도 영광을 누리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일반인은 거기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는데 그 공간은 있다는 걸 알면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앞에서 굶어 죽어가던 파리 시민들이 딱 이 상황이었죠. 문 앞까지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고파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들어간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남포 온천구역 허위국 설비 가장의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허위국이라는 건 설비를 관리하는 기관인데요. 이 딸의 아버지가 거기 간부였어요. 간부였기 때문에 특각을 드나든 적이 있었던 거죠. 딸이 아버지를 따라 특각 내부를 실제로 들어가 본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 공간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잘못됐어요. 오빠도 잘못됐습니다. 당의 손에. 당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이 당의 손에 죽은 거예요. 딸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이 생기죠? 어머니는 그래도 참답게 살라 했어요.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답게 살면 죽음밖에 뭐가 있냐고. 이 말 한마디에 북한 체제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결말이 뭔지가 다 담겨 있어요. 충성했던 사람도 일 잘한 간부도 결국 체제가 필요 없어지면 없어지는 겁니다. 딸은 그걸 목격한 거예요. 이 딸한테 설계 약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설비 가장이었으니까 특각 내부 설계를 대충이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물어본 겁니다. 형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만 성공하면 진짜 대박 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한 선택이 흥미롭습니다. 파트너를 고를 때 전략적으로 골랐어요. 4명이 팀을 이루는데 그중 한 여성이 빨치산 출신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선 국민이고 평양에도 살고 건모도에도 살고 토대가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북한에서 토대가 좋다는 건 신분 계층이 높다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도 토대 좋은 사람과 엮여 있으면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는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북한 사회에서 신분은 범죄 리스크를 줄여주는 완충제이기도 한 겁니다. 같은 죄를 저질러도 누구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사회니까요. 이게 아이러니하죠. 북한 체제가 만들어 놓은 계급 시스템을 그 체제의 심장부를 터는데 역이용한 겁니다. 4명이 팀을 맞췄습니다. 형, 동생, 설비 가장딸, 토대 좋은 여성, 그리고 특각으로 향했어요. 진입 시점은 2016년이었어요. 계획을 세우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설계 약도를 확인하고 진입 경로를 답사하고 파트너를 모으고 물건을 운반할 방법을 짜고 이게 그냥 충동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간 방법이 하수구입니다. 허위구 사택이 특각 담장 바깥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 하수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지하 하수도가 특각 내부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수도는 사람이 다니게 설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이 흐르는 통로인데 특각 전체 부지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였던 거예요. 안에서 막혀 있었어요. 사람이 못 다니게 용접으로 막아놨습니다. 공구로 뚫고 들어갔어요. 하수도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상태로 기어서 들어간 겁니다. 뚫고 나와서 마당에 올라섰을 때 문들을 열어보니까 잠겨 있었어요. 잡힐 위험이 있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물건은 포기했어요. 지하에 있는 걸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고압 전선이에요. 북한에서 나비라고 부르는 각 방으로 연결되는 고압 전선입니다. 굵기가 한 20mm짜리 가닥들이 6개 꼬여 있고 기름종이 1차, 나비차, 면피복 3차로 감겨 있는 구조예요. 3중 피복이에요. 일반 전선이 아닙니다. 그걸 2cm씩 벗겨내면서 잘라가는 겁니다. 엄청 무거워요. 잘라서 담은 자루가 대한민국 마대입니다. 한국이 북한으로 보낸 쌀자루, 그 마대가 아직도 쓰이거든요. 그 자루에 담은 거예요. 남자들은 70kg씩, 여자들은 50kg씩 짊어졌습니다. 북한에서 군대를 다녀온 몸이라 70kg가 몸에 딱 붙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씁쓸하죠. 군에서 굴려서 몸에 밴 체력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별장을 털기 위해 쓰이는 거니까요. 이 전선이 얼마나 비싸냐면 북한에서 유색금속은 엄청 비쌉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수입해 가거든요. 남포 개인집 장사꾼한테 갖다 주면 키로당 7, 0원이고 해주까지 안 잡히고 가져가면 14, 0, 15, 0원이에요. 2.5배 차이가 나요. 북한 평균 소득에서 100달러면 부자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이 가격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불법이에요. 전선을 훔치는 사람은 공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선을 김일성 별장에서 잘라 나온 겁니다. 특각에서 나와 산을 1km 올라가 물건을 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동생하고 설비 가장 딸이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그냥 눕겠다는 겁니다. 형은 일단 내려가서 낮에 다시 와서 장사꾼 데리고 정리하자 했는데 걔네가 거기서 자고 있다가 군대 순찰에 잡혔어요. 형은 다른 파트너와 자전거를 끌고 내려오다 나중에 검거됐습니다. 군대 앞에서 둘러댄 말이 있어요. 남포바다에 갔다가 개벌에서 조개 캐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쪽으로 왔다고 했어요. 옷이 더럽고 냄새가 나니까 하수구 같든 바다 같든 전혀 분간이 안 됐거든요. 그 말이 통했어요. 빠져나갔는데 자전거 끌고 내려오니까 동생이 없는 거예요. 지나가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 30분 전에 군대 30명이 남자 하나 여자 둘 데리고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체포가 시작됐어요. 보이부 버이부에서 석 달을 맞았습니다. 동생과 설비 가장딸 둘이 따로 고문을 당했어요. 석 달 동안 불지 않았습니다. 북한 법상 원래는 석 달 내에 범인을 찾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동생은 석 달이 지났을 때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가둬놓고 계속 단련 생활을 시켰어요. 무죄인데도 가두는 겁니다. 법이 그냥 종이인 거예요. 그러다 동생이 도망을 쳤습니다. 집까지 350리, 400리가 되는 거리를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달렸어요. 옥수수밭에 들어가서 날옥수수를 찢어 먹으면서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가 고기를 끓여줬습니다. 근데 고기 냄새가 났어요. 이웃집에서 신고했습니다. 평소에도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집에 고기 냄새 난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거예요. 사촌 형수도 신고했습니다.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연대 책임이 붙으니까 차라리 거발하면 칭찬이라도 받는 구조예요. 이게 북한이 설계한 감시 시스템의 실체예요. 국가가 이웃을 감시자로 만들고 서로 신고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결과 사촌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형도 잡혔습니다. 네, 명전원 체포됐어요. 형이 받은 형량은 2년 6개월, 동생은 5년 6개월이었습니다. 동생이 더 많이 받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잡혀 있을 때 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버텼는데 나중에 형까지 잡히니까 너무 장난쳤다는 이유로 중처벌이 붙은 거예요. 형을 살리려고 모르는 사람이라 했던 게 결국 본인 형량을 늘린 겁니다. 교도소로 가기 전에 군병원에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교도소 입소 기준이 40kg이에요. 40kg 안 되면 거기서 죽으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하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수감을 거부하는 이유가 인도주의적 판단이 아니에요. 책임 회피예요. 형의 몸무게가 28kg이었어요. 원래 63kg였던 사람이에요. 26살 전후 28kg. 카프카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죄목도 모른 채 체포되고 재판도 없이 신문을 받고 무죄인지 유죄인지도 모른 채 시스템 안에서 소모되는 이야기예요. 북한 보위부가 딱 그 구조예요.
어떤 이유로 잡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올 때는 28kg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동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무죄로 판명이 나도 내보내지 않고 단련 생활을 시켰다고 했죠. 이게 북한에서 흔히 쓰는 방식이에요. 법적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경우에 그냥 안 내보내고 시간을 끄는 겁니다. 그 사이에 체력이 떨어지고 저항 의지가 사라지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내는 구조예요.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 위에 있는 겁니다. 담당 보위원이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새끼들 죽었으니까 시체라도 보러 와라. 어머니가 겨울에 혼자 수백 리 길을 차 얻어 타고 왔습니다. 돈도 없이 밥이랑 떡이랑 만들어서 한 보따리 지고 꽁꽁 언 채로요. 늦은 밤에 와서 아무 말도 없이 창살 너머로 음식을 던져줬습니다. 그냥 먹어. 오장 같은 걸 집어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온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형도 동생도 어머니도 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나중에 형이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면 탈북을 할 테니 재산을 팔아서라도 좀 도와달라고. 어머니가 알았다 했어요. 형이 28kg, 동생이 25kg.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갖다 쥐어줬어요. 그 돈으로 병보석이 됐습니다. 병보석은 집에서 보위원, 이민반장이 수시로 와서 감시하는 구조예요. 밖에 나가면 바로 추가 범죄가 붙으니까 사실상 집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몸무게 45kg 넘으면 다시 수감이에요. 살을 찌워야 살 수 있는데 살이 찌면 다시 잡혀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낮에는 죽은 시체처럼 가만히 있고 밤에는 몰래 근력 운동을 했습니다. 감시자 눈을 피해서 탈출을 위한 체력을 기른 거예요. 4월 22일 집을 떠났습니다. 전날 밤에 어머니가 뜬 눈으로 3일치 식사를 만들었어요. 꼭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한 달을 울었다가 결국 보내줬어요. 뒤돌아가다 보니 어머니가 가수나무 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강했던 사람이 그날은 너무 약해 보였다고 했어요. 형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지 말라. 너희들이 오면 또 죽는다.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지 말고 동생만 잡고 죽어도 책임져라. 그 말을 들으면서 떠난 거예요. 경로가 엄청납니다. 38선 쪽으로는 일반인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우회했습니다. 황해도 은천군에서 시작해서 대동강을 넘어 남포시, 용강, 온천, 중산원, 숙천까지 올라갔다가 방향을 꺾었어요. 원산 방향으로 동쪽으로 꺾어서 무산까지. 서울에서 부산이 430km라면 이 경로는 약 800km가 됩니다. 도보로. 한 달 걸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석 달도 힘들 거라고 했어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악을 쓰고 걸은 겁니다. 엄마가 싸준 3일치 식량을 일주일 아껴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산에서 버섯을 구워 먹고 이름도 모르는 산열매를 따먹고 때로는 훔쳐서라도 먹었어요. 비 오는 날만 이동했습니다. 빗속에서는 국경경비대 시야가 막히니까요. 날씨가 무기였어요. 800km를 한 달 동안 걸은 사람들이에요.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었어요. 북한에서 38선 근처는 군사통제구역이라 일반인이 함부로 접근하면 즉시 체포 대상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길게 우회해서 두만강 쪽으로 나온 겁니다. 이 형제가 선택한 경로는 워낙 험하고 외진 곳이라 탈북 시도 자체가 드문 루트였어요. 위험할수록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맞은 겁니다. 무산에 도착했을 때 강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철조망이 있었어요. 전기가 흐르는지 손으로 먼저 확인했습니다. 흐르지 않았어요. 넘었습니다. 강에 들어섰어요. 근데 물살이 너무 셌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해룡다리가 떠내려가고 국경수선이 끊겨서 일주일 동안 그 일대 물살이 엄청 새있던 때였어요. 형제가 손을 잡고 건너는데 갑자기 동생이 끊겨나갔습니다. 물살에 떠내려간 거예요. 형도 떠내려갔어요. 근데 북한 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옷도 동생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형은 팬티바람으로 북한 땅에 다시 올라간 겁니다. 동생은 중국으로 흘러갔고 형은 북한으로 흘러갔어요. 철조망 밑에 숨어서 밤낮으로 기다렸습니다. 동생을 찾아서 강변을 1km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뛰어다니다가 온몸에 피멍이 들고 다 찢어진 채로 혼자 그 죽음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죽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강 건너 중국 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라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강 건너 멀리 걸어오는 사람이 보이는데 분명 내 동생이다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면 뒤에 군대가 있으니까 지를 수가 없어요. 돌을 집어서 바위에다 쳤습니다.
빵빵빵빵 소리가 나니까 그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형, 빨리 와. 군대 없어, 없어. 중국에서 북한을 향해 소리를 치는데 잡히지도 않았어요. 동생이 나무를 갖고 와서 형을 건져줬습니다. 강에 들어가서 나무를 내밀고 형이 그걸 잡고 건너갔어요. 물 먹고 가라앉으면서도 발버둥 쳐서 살아났습니다. 만났을 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동생이 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먹을 거죠. 배낭에 있던 나록수수 한 개를 2시간 씹으면서 강 건너 중국 땅에 섰을 때 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 우리 이제 북두칠성 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했더니 북두칠성이 백두산 위에만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 백두산이니까 거기 위에 떠 있는 별이라고 세뇌를 당한 겁니다. 장군별이 백두산 위에 있으니까 북두칠성도 거기에만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던 거예요. 형이 지구 어디서든 북두칠성은 북쪽이라고 했더니 동생이 안 믿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북한에서 자라면서 학교에서 배우고 매일 되풀이되는 메시지 속에서 세상의 중심이 백두산이라는 게 상식이 된 겁니다. 하늘의 별도, 방향도 그 중심을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거예요. 오디세우스가 20년 만에 이타카에 닿았을 때 거기가 이타카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래 다른 세계에 있었으니까요. 동생의 북두칠성이 딱 그겁니다. 내가 서 있는 세계가 이 세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세계였던 거예요. 북두칠성은 백두산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든 북쪽을 가리키는 별이었습니다. 형제가 살아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형제가 왜 특각에 들어갔냐? 배고파서가 아니에요. 배가 고팠다면 식량을 훔쳤겠죠. 담장 하나 너머에 있는 저 공간이 왜 저기서는 저렇게 살고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는가 그 의문에서 시작된 겁니다. 체제가 만들어 놓은 불평등을 눈앞에서 보면서 생긴 분노가 결국 그 체제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들어가서 봤더니 고압 전선이 삼중 피복으로 묻혀 있고 각 방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고 일반 주민이 상상도 못하는 시설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 전선 잘라서 대한민국 쌀마대에 담아 나온 거예요. 한국이 보낸 구호물자 자루가 김일성 별장을 터는 데 쓰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특각은 거기 있습니다. 그 담장 안쪽은 여전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담장 바깥쪽에는 여전히 그 의문을 품고 사는 수백만 명이 있어요. 북두칠성이 백두산 위에만 있다고 배우면서 세상의 중심이 어디인지 의심조차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주류 언론에서 북한을 다룰 때 흔히 나오는 프레임이 있어요. 핵개발, 미사일, 외교협상 이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담장 하나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지는 잘 안 다뤄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안쪽에 있어요. 이 형제가 살아나온 게 기적이에요. 근데 기적이 기적이라고 불리는 건 나머지가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